오늘은 전반적으로 뭐 기본소득이란 무언가는 아까도 설명을 하셨지만 그냥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하고 왜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복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본소득은 어느 위상에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후반부에는 지금 요즘에 막 논쟁이 되게 많은데 기본소득 논쟁에서 주요 쟁점들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뭐 양재진 교수님도 오셨지만 이렇게 거의 매일 만나고 계셔가지고 이제 친근감 더 친해지고 있습니다. 자, 기본소득, 뭐 아까도 말씀을 하긴 했는데, 뭐 BN의 기본소득 정의는 약간 뭐 조작적 정의 개념이고, 한국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기본소득 정의를 저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공유부 또는 공통부에 대한 정기적인 현금 배당이다. 이렇게 정관을 바꿔서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와는 살짝 다른 결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근데 정의라는 게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총회에서도 매년 기본소득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가지고 매년 싸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러다가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쪼개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을 하실 정도로 매년 치열하게 싸워요. 그 치열하게 싸우는 이유는 기본소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정말로 이렇게 해방된 복지국가, 해방된 자본주의의 어떤 변혁, 이런 분들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이거에 대한 생각 차이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론자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 차이들이 꽤 있기도 하고요. 하여튼간 공유부로 정의를 내리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 배당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충분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 각 국가의 정치 경제적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고려될 수도 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공유부란 뭐냐?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죠.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따질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 사람한테 귀속시킬 수도 없는 수익이다. 그럼 그런 수익은 어디서부터 생기느냐? 여기요. 자연적 어디로 갔죠? 네, 죄송합니다. 네. 자연적 토지나 햇빛 등등, 그 다음에 지식, 역사적 공유부,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등 인공적 공유부. 이런 것들은 원래 이제 누구의 것도 아니죠.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뭐 아이폰을 만들었을 때 그 아이폰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새로 생긴 기술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기술들의 성과라는 거고, 오랫동안 축적되어 왔다는 것은 그것이 온전히 예쁠 것만은 아니다라는 그런 함의가 담겨 있는 거죠. 빅데이터 뒤에 말씀드릴 것 같고, 그래서 이제 1978년에 노벨 경제학을 수상한 허버트 사이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소득의 90%는 이미 공유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전체 소득의 70%를 과세에서 공공재정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기본소득으로 쓰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70%가 여러 군데서 많이 나와요. 토마 피게티라고 하는 프랑스의 경제학자도 자산소득의 70%까지 과세하자,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미국에서도 심지어 뭐 70%, 80%까지 최고소득세율을 매겼던 적도 있고, 등등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속담에도 70%가 나오죠. 운칠기삼. 운은 네가 잘난 거는 뭐 때문에 그래? 운 때문에 그렇다. 즉 다른 사람 때문에 그랬다. 70%, 뭐 30%는 네가 노력해서 그런 거야. 이 70%가 참 재미있는 숫자입니다. 여러 군데서 나오는 거. 어쨌거나 이제 그런 기본소득을 이제 논의할 때 우리가 좀 개념을 확실히 잡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은 이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추상적인 개념이고요. 이 복지국가와 같은 개념 레벨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야경국가라든지 발전국가라든지 이런 이제 국가에 붙여지는 어떤 그런 개념들이 있을 거고, 그 밑에 뭐 사회정책으로는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정책도 있을 수 있고, 국방정책, 교육정책 이런 레벨들이 그 밑에 있을 수 있고, 그 밑에 이제 소득보장 정책의 일환으로서 이제 기본소득을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경제정책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복지정책만 이야기했으니까 복지국가 하위범주에 이제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따로 둘 수는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경제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기본소득과 복지국가 이런 대립 프레임은 좀 잘못된, 학술적으로 보면 잘못된 프레임이죠. 얘하고 얘를 비교하는 거니까 잘못된 거죠. 제가 이제 이런 예를 많이 들어요. 어떤 아이가 사과를 먹고 싶은데 엄마가 와가지고 사과만 먹지 말고 오렌지도 먹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렌지보다 과일이 좋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오렌지도 과일인데 이렇게 잘못 비교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제목도 좀 학술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 제목들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보장은 이 층위에서 이야기되는 거고요. 기본소득도 사회보장 제도 중에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경제정책으로 하면 경제정책 하나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간 지금은 우리는 이제 복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좀 그러니까 그런 위상에 있는 거다. 그리고 기본소득은요 종류도 여러 가지예요. 예산중립형 기본소득 주로 이제 OECD에서 이야기하는 우파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기본소득이고요. 부분 기본소득 이거는 뭐 액수가 좀 약한 기본소득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충분 기본소득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본소득만 이렇게 종류가 다양해가지고 뭐 헷갈리는 게 아니고요. 연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양재진 교수님 뭐 연금 전공이긴 하시지만 확정 기여도 있고 확정 급여도 있고 부가 방식도 있고 적립 방식도 있고 연금도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공공부조는 하나일까요? 공공부조도 또 하나가 아니에요. 제너럴한 소셜 어시스턴스도 있고 카테고리컬한 소셜 어시스턴스도 있어요. 장애인한테만 주는 게 있고 여성한테만 주는 게 있고 편부모한테만 주는 게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범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만 그런 건 아니고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저수준으로 내려올수록 다양한 논의 지형들이 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러면 내가 기본소득을 논할 때 어느 수준에서 논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할 이야기들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이 있고 이제 이게 그렇다라는 거죠. 비교할 때도 어느 수준에서 비교해야 될지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얘기 많죠. 예술인 기본소득, 농민 기본소득. 기본소득이 붙었지만 사실은 기본소득은 아니죠. 학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인들이 저런 거 붙이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충분히 정치인들은 정치적 맥락에 따라서 붙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심소득제 좀 많이 하는데요. 오세훈 의원이 지난번에 백분 토론에서 안심소득제를 이야기하고 이제 아마도 통합당에서는 이 안심소득제를 전면에 내세울 겁니다. 기초보장제도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초보장제도 지금 현재 나온 안으로는 1,200만 원까지는 모두 뭐 예를 들면 700만 원 주겠다. 뭐 이런 안인 것 같아요. 기본소득은 아닙니다. 뭐에 위배되고 있냐면 자산조사를 하죠. 무조건성에 위배되고 있고 보편성도 위배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심소득제는 가구 단위예요. 개별성도 위배되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다 위배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기본소득은 아닙니다. NIT의 변종인 거죠. 청년기본소득 이거는 좀 약간 뭐 의견이 다양한 것 같아요. 인구학적 범주를 좀 좁혀서 이야기하지만 다른 조건 다 충족시키고 있어서 뭐 저는 학술적으로 명확하게 따지면 기본소득이냐 아니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기본소득은 아니죠. 학술적으로 아닌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그나마 기본소득에 가장 가까운 형태로 이제 인구학적 범주의 기본소득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여담인데요. 이 청년 기본소득이 마치 경기도에서 시작한 걸로 이해를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청년 배당이었잖아요. 원래 성남시 청년 배당 있고 그 이름으로 사회보장위원회에 올라갔어요. 청년 배당이라고. 그랬더니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배당이니까 이거 복지정책 아닌 것 같고 경제정책인 것 같고 이거 무슨 주식배당 이런 것 같으니 배당이란 이름 쓰지 마라. 차라리 기본소득이라고 써라. 그렇게 해서 청년 기본소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기본소득론자들이 막 기본소득의 개념을 헷갈리게 하려고 청년 기본소득 쓴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자, 복지의 원리. 복지는 두 가지 원리로, 두 가지의 날개를 갖고 날죠. 복지의 제1 원리는 이제 권리보장이고요. 복지의 제2 원리는 이제 욕구보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권리보장이라고 얘기할 때는 시민권에 기초한 자연권적, 선부적인 권리인 거죠. 어느 누구도 그 권리를 침해하거나 뺏거나 뭐 축소시키거나 하기 어려운 그런 권리인 거고요. 그래서 공유배당 기본소득은 이제 권리보장의 성격들을 상당히 갖는다. 현실 세계에서는 아까 축소된 인구학적 범주의 아동수당 정도가 이제 이 권리보장의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이제 아동수당을 욕구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아동은 일을 못하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간 일반적인 논의는 아동수당은 권리를 상당히 많이 강조하는 거고요. 이러한 그 다음에 이제 욕구보장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사회적 위험을 되게 강조하죠. 구사회적 위험, 실업, 질병, 노령, 산재 등등. 그 다음에 신사회적 위험, 돌봄의 문제라든지 불안정 노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부신사회적 위험, 그리고 그것을 측정을 하죠. 늙었는지 아닌지, 실업했는지 아닌지, 아픈지 아닌지, 산재인지 아닌지 등등을 측정을 해서 그거가 인정을 받으면 그때 이제 사회보장 제도가 작동하는. 그래서 이거는 욕구라고 하는 복지의 두 번째 원리에
기반한 어떤 그 제도들이 있는 거죠. 여기에는 자산조사를 가지고 욕구를 판정하기도 하고, 공공부주가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기여나 보상을 가지고 욕구를 판정하기도 하고, 사회보험이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 진단, 장애인이 아니냐, 이런 뭐 장애수당 등등이 대표적인 거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욕구를 판정하는 기준이 반드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욕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 기준이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분이 뭐 다니엘 브레이크에서 보셨던 것처럼 엄청나게 인권 침해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스웨덴에서처럼 느슨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런 이제 권리에 기반한 복지가 잘 작동하는 국가가 전통적으로 보면 삼인주의 복지국가였습니다. 삼인주의 복지국가는 이제 권리라고 하는 측면을 상당히 지향했고, 그렇다 보니까 결과가 평등, 사회적 연대, 탈삼투마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었고요. 그 다음에 이 욕구를 강조하는 복지체제는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복지체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유주의는 주로 자산조사에 기반한 프로그램이 복지 프로그램의 핵심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한 이중구조, 수급자와 납세자 사이에 강한 이중구조가 생깁니다. 그래서 납세자들은 항상 수급자들을 감시하죠. 제가 벤츠 타고 다니나 안 다니나, 제가 해외여행 다니나 안 다니나, 제가 소득이 50만 원인가 51만 원인가, 51만 원이 됐을 때 왜 51만 원이 됐는가, 제가 혼자서 제 부모가 있는데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아주 감시를 합니다. 감시와 통제를 특징으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보수주의 복지체제는 이렇지는 않지만 또 이제 시장에서의 계층화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합니다. 보수주의의 기본 핵심이 노동시장에서 돈 적게 버는 사람은 보험료 적게 내고 그 정도의 보험료를 받아가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돈 많이 내고 그 정도의 보험료를 받아가고, 이제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시스템인 거죠. 물론 이제 거기서 약간 벗어난 의료보험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급여의 성격이 약간 차이가 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욕구 보장의 원리가 강조되는 사회들 같은 경우 보면 계층화나 계급화 수준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되는 것이 이제 기존의 또 정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뭐가 중요하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현실 사회는 이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섞을 거냐에 따라서 복지국가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 욕구 중에서도 자산조사를 지독하게 강조하는 사회들은 이제 강한 이중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자유주의로 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사회보험, 기여보상의 욕구를 더 강조했던 사회들은 계층화, 계급화 이런 것을 시장에서의 계층화, 계급화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보수주의 사회로 갔던 거고요.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섞었던 삼인주의 사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는 이 선별적 욕구 보장하고 보편적 권리 보장 원리가 상호 결합되어 있습니다. 상호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라고 이야기하는 질문들은 좀 틀린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권리도 중요하고 욕구도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결합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는 이 욕구 보장 내에서도 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스웨덴의 사회보험은 거의 층위를 여러 개 나누지 않아요. 근데 보수주의 국가들의 사회보험은 직업군별로 이제 다양한 사회보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다양한 층위를 가지고 있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계층화를 조장하는 방식의 사회보험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스웨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지금 예를 들면 연금이다, 공적연금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공적연금은 우리나라 국민을 4개의 계층으로 쪼개죠. 국민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이렇게 4개의 계층으로 쪼갭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국민연금 개혁할 때 국민연금을 소득대체율 40%로 낮추겠다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화를 냅니다. 공무원연금은 60%, 70%,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60, 70%인데 왜 나만 깎고? 서로 갈등을 조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계층 수준을 이렇게 완화시켜가는 것, 이거는 어찌 보면 이제 권리라고 하는 것들, 모든 시민의 권리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틀 안으로 가져오는 거라서 권리성과 상당히 가까이 가게 되는 뭐 이런 거죠. 어쨌거나 결합하는 것을 어떻게 결합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다. 기본소득 논의도 사실은 기본소득 하나만 갖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아까 유정선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피츠패트릭의 중범위 무슨 효과요? 중범위 효과라고 그랬나요? 이제 그런 겁니다. 기본소득 하나만 놓고 기본소득 한 놈하고 이렇게 기존의 사회보장제도 모두하고 싸워라. 기본소득은 원래 그럴 생각도 없었고요. 이 1층의 복지 제1 원리와 제2 원리가 있는데, 현재 복지 제1 원리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빈약하고 부족하니 이를 한번 채워보자. 그리고 채워서 복지 제2 원리하고 상당히 조화를 잘 이루어보자.
이제 이런 논의들이 핵심입니다. 그런 논의들이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거를 뭐 기본소득이냐, 전국민 고용보험이냐, 뭐 기본소득이냐, 사회보장이냐, 기본소득이냐, 복지국가냐라고 나누는 프레임들은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필요성. 자본주의가 이제 이렇게 변해왔죠. 아마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고, 여러 뭐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돈 버는 방식이, 돈 버는 수단이 요거였었는데, 토지노동자본. 그 수단이 이렇게 바뀌어왔다는 겁니다. 토지요. 옛날에는 땅 위에 공장 짓고, 거기다 노동자 고용해서 물건 만들어서 팔았죠. 그래서 판 돈 가지고 노동자한테 나눠갖고 기업주가 가져갔죠. 그래서 노동자가 적게 가져가면 노동자들은 단결해서 기업주한테 싸워서 좀 더 달라고 얘기를 했죠. 그게 이제 복지국가의 발달 과정에서 있었던 계급 갈등이었던 거죠. 토지와 노동, 자본 이런 게 있었죠. 근데 지금은 애플, 구글, 다음 땅 위에 공장 짓지 않잖아요. 서버를 놓을 공간만 있으면 됩니다. 그 공간은 인터넷상에 있어요. 땅은 유한한 반면에 인터넷상의 토지는 무한정합니다. 근데 그 무한정한 토지를 독점 내지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점유하고 있죠. 근데 이 무한정한 토지가 이제 우리 그냥 땅처럼 원래 모두의 것이었냐, 가상의 토지가 그랬어요. 인터넷을 처음 만든 사람이 인터넷을 국방용으로 처음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서 야, 이거는 인류의 정말 엄청난 자원이다. 그래서 특허를 내지 않아요. 모두한테 쓰도록 풀어놨습니다. 즉 모두의 것으로 돌렸어요. 근데 이제 그 모두의 것으로 돌린 가상토지에서 구글이 돈 벌고 애플이 돈 벌고 구글, 애플뿐만 아니라 이제 플랫폼 기업들, 제조업에서도 여러 가지 플랫폼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공장 짓듯이 이 가상 공간에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합니다. 자, 노동자. 노동자가 가상 공간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인터넷상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처럼 돈을 버는 수단이었던 것이 자꾸 이제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자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데이터가 이제 이 공간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하나의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되고,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물건을 만들어내고 생산, 물류, 유통 모든 것들을 하죠. 의사결정을 합니다. 생산, 유통, 물류, 재고관리 이런 것들을 그 빅데이터로 해요. 예전에는 전문 경영인이 경험적 데이터를 했던 것들을 이제는 쌓여진 빅데이터 갖고 합니다.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처럼 광고에만 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엔 제조업들도 모든 제품들에 센서를 붙여가지고 그 센서에서 보내온 데이터를 가지고 정보를 수집합니다.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 냉장고를 문 열었는지, 청소기를 어떻게 하는지, 냉장고에 어떤 물건을 어떻게 집어넣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데이터화되죠. 어떤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는지 등등.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생산, 유통, 물류, 특히 재고관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고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재고가 많이 남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거의 이제 재고가 제로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까지 열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 회사에서 판 물건이 언제쯤 되면은 마모가 되고 언제쯤 되면 소멸될지 알기 때문에 얼마를 생산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노동자가 공장에 고용돼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데이터 갖고 한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예요. 문제는 이겁니다. 그 데이터라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부들이 독점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IPP 자본인데 쉽게 말하면 플랫폼 자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플랫폼 자본이 독점해가는 경향이 아주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큰 변화의 흐름이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 없는 미래가 전망이 돼요. 그래서 물론 이거는 논쟁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일자리가 완전히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변화는 있을 겁니다. 변화는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변화의 핵심에는 이제 생산성하고 고용이 같이 가지 않는 형국이 진행될 거다. 즉, 옛날에는 직업훈련 잘 시키고, 일자리에 투자하고 하면 생산성이 늘어나고, 그와 동시에 고용이 같이 가고, 이랬었는데, 그게 이제 깨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정설이죠. 이제 브릭 롤프슨과 메가피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한 2010년대 이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생산성 늘어나는데 고용 늘어나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발견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제조업 고용. 우리나라 이제 제조업에서
로봇 사용률이 1등이거든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금 생산성은 이렇게 계속 늘어났죠. 200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생산성이 늘어났고 고용도 이렇게 확 늘어왔습니다. 실제로 생산성과 고용이 같이 갔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깨지기 시작했어요. 2015년부터 생산성은 확 늘고 있는데 제조업 고용은 절대 안 늘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보세요. 섬유 및 가죽 제품 제조업. 자, 2006년부터 15년까지 연평균 실질 생산이 380픽이었어요. 그 다음에 연평균 고용 인원이 508명이었어요. 그런데 2015년 이후에는 연평균 실질 생산이 줄었죠. 그런데 그 줄은 것에 비하면 고용이 더 많이 줄었어요. 여기가 또 재밌습니다. 전기 제품. 연평균 실질 생산이 요만큼이었어요. 7천 정도였는데 연평균 고용이 10,000 정도였단 말이에요. 7대 10 정도 됐던 거죠. 그런데 연평균 실질 생산이 늘었어요. 그런데 고용은 줄었어요. 3,000이나 줄었어요. 이런 현상들이 제조업에서 일단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겠어요? 제조업에 주로 남성 고용들인데 이 사람들은 고용률이 떨어집니다. 남성들은 고용률이 떨어져요. 대신에 여성들이 고용률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잘린 남성들은 이제 취업할 곳이 없어가지고 대리운전하고 배달의 민족, 배달 라이더 하고 뭐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대신에 아빠들이 돈을 못 버니까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줄어서 취업하는 게 사회 서비스직들이에요. 되게 불안정한 고용들이에요. 이분들이 저기 실리콘밸리의 고급 직업에 가지 못해요. 저보고도 제가 예를 들어 저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이거 온라인 수업 하게 되고 그러면 학생들이 등록금 안 내겠다고 그러면 저 잘리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코로나 이후로 갑자기 하기 시작했어요. 저 잘리면 뭐 하지? 야, 나 그러면 IT 기술 배워가지고 실리콘밸리에 취업할까?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저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저 나름대로 좋은 학교 나왔는데 제 머리로 갖고도 불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경쟁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회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전반적인 고용에 관해서는 그런 변화가 있는 거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고용 형태가 정말로 이게 9 to 6 뭐로 일하던 그런 시스템 그리고 한 직업에서 일하던 시스템에서 정말 노동자의 그 모습이 전형적인 노동자의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자꾸 녹아 흘러가는 이제 육하노동의 모습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고용주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내가 일하는 작업장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경제활동인지 비경제활동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그 배달하다가 쉬고 있는데 이게 실업인지 일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저쪽 저기 정부에서는 내가 배달하다가 쉬고 있는 거는 일은 아니라 그러는데 너 그거는 일하는 시간 아니야 그냥 다음 일감 기다리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내가 일하는 게 아니면 나는 그럼 실업인가? 라고 물어봐서 내가 실업이에요? 물어보면 그건 실업도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그럼 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고용 형태들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가지고 오는 핵심적인 문제는 기존의 사회보장 제도가 참 작동하기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이 필요하죠. 다양한 개혁안들이 필요합니다. 플랫폼 자본주의는 뭐 아까 쭉 얘기를 했고요. 핵심은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추출, 기록, 저장을 하고 그 추출, 기록, 저장하는 특권적 접근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데이터가 지금 구글에 가 있잖아요. 혹시 뭐 시사기획창 지난주에 금요일 날 했던 시사기획창 이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안 보신 분은 꼭 보셔요. 구글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뭐 했는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 어제 해봤어요.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설정 가가지고 프라이버시 가가지고 내 기록을 보니까 4년 전에 어디 있었는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는 없어요. 제가 기억해 보니까 그걸 못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놨었나 봐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구글한테 요구할 수 있나요? 여러분은 그냥 제공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 정도 선에서 할 수 있죠. 카톡? 여러분이 쓰는 카톡의 모든 데이터들이 카톡이 활용해가지고 뭐 카카오페이나 뭐 카카오 그 선물 주기나 등등해서 활용할 건데 그렇다고 여러분이 카톡을 벗어날 수 있나요? 카톡 끊을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왜? 의사소통이 다 이미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카톡을 떠나기도 힘들어졌고 페이스북을 떠나기도 힘들어졌고 구글이나 다음이나 네이버를 떠나기도 힘들어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들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거에 대한 접근권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거를 사고 팔게 해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데이터 3법 통과된 이후로. 아니 사고 판다라고 하는 것의 기본은
내 거여야 된다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게 아닌데 사고 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정부가 내 데이터가 구글에 가 있고 페이스북에 가 있고 다음에 가 있고 네이버에 가 있는데 네이버나 다음이 그거를 사고 팔아가지고 자기들 사업하는데 쓰게 해주겠대요. 그러면 그 소유권은 네이버나 다음이 있는 건가? 헷갈리시죠? 아니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독점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이런 거는 많이 봤을 거니까 62년에 비하면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탑5, 탑10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고요. 독점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런 플랫폼 기업들이 잘 나누면 좋을 텐데 잘 나누지 않다. 독점을 하고 있다. 부를. 왜? 제가 얘기 많이 하는데 이렇게 이 두 회사의 시가총액을 다 합하면 우리나라의 두 회사 시가총액 다 합하면 한 2,000조쯤 될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그 2019년 기준으로 GDP가 1,900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건을 다 화폐화해가지고 팔아도 구글하고 애플 못 사요. 그만큼 큰 사회, 얼마나 큰 회사인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고용 인원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내가 때려치고 애플에 취업할 수 있다? 좀 약간 환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 직업훈련소에 가면 저한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저 물고기 잡는 애플들의 시다바리가 될 수 있는 코딩 기술이나 가르쳐 줄 거다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알아요. 독점을 하고 있죠. 그 독점을 해체해야죠. 근데 그게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게 아니라 모르죠. 여러분들 이런 요구 안 하시잖아요. 나도 즐거우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잖아요. 나도 구글 쓰니까 편하니까, 페이스북 쓰니까 재밌네, 이 정도로 넘어가시잖아요. 그 이상의 뭔가를 착취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있다는 거고요. 기본소득은 이것뿐만 아니라 토지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토지에서도. 제가 잠실에 사는데 2006년에 이사를 왔어요. 그때보다 지금이 2006년부터 14년 지났잖아요. 한 7번 정도, 6번 정도 전세 계약을 했는데 할 때마다 1억씩 올라가요. 전세값만. 집값은 더 올랐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주인 한 것도 없어요. 우리 집주인은 뭐 하고 있냐면 저기 미국에 가 계세요. 미국에 가서 교수님하고 계신데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토지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선생님 계산에 의하면 GDP의 20% 정도 된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이 늘어나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그나마 괜찮죠.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그나마 괜찮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요즘 애들 꿈이 뭐예요? 건물주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제 다닐 때는 꿈이 그나마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대통령이라고 허망된 꿈을 이야기했지만 조금 현실을 지각하고 나서는 과학자가 되겠어. 대한민국의 이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대한민국을 멋진 나라로 만들겠어. 어느 순간 꿈이 바뀝니다. 애들의 꿈이 뭘로 바뀌어요? 판사, 의사로 바뀌어요. 그나마 괜찮아요. 법의 정의를 시현하겠어. 아픈 사람을 없애겠어. 좋아요. 건물주가 되겠어. 이걸 뭐라고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전혀 생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꿈을 변화시켜 가고 있다. 이게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 이런 것들을 두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공유부는 환수될 필요가 있다.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한테 그걸 피부에 와닿게 했어요. 토지 갖고 공유부다 이 얘기하면은 나도 땅 사고 싶은데 토지에 보유세 매기면 나도 돈 내야 되는 거 아닌가? 땅 살 능력은 절대 없으면서 20억짜리 아파트 살 능력은 없으면서 꿈은 그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20억짜리 아파트, 15억짜리 아파트가 20억짜리 아파트 됐을 때 보유세 물면 나도 물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건 찬성할 수 없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공유부에 대한 제대로 된 환수가 필요하다. 역사적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강의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는 그동안 이런 공부를 해온 사람들이 이 정도 해놨으니까 제가 그 거인의 발 위에서 한 발 위에서 더 이야기하고 강의를 하는 거죠. 저도 엄청난 공유부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세금도 더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강연에 있을 때 기부도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똑같은 얘기를 계속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자본주의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정말 돈 많이 버는 직에는 조그만 몇 명밖에 취업을 못하고 많은 사람들은 저희 고기 잡는 법을 배웠다는 이유만으로 아주 불안정 노동을 헤매고 있고 그 사람들의 임금은 낮고 그러니까 당연히 격차는 심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실질적 자유가 제한되고 실질적 자유가 제한되다 보니까 정치적 정의도 제한됐다. 여러분이 나가서 뭔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잖아요. 왜? 돈 벌어야 되니까. 예전에 그 유치원 파동, 혹시 유치원 선생님 원장님 계시면 오해해서 듣지 마시고요. 유치원 파동이 있었을 때 데모하는 거 보면 항상 유치원 원장님들이에요. 이상하네. 그 안에서 피해보고 있는 것들은 유치원 선생님들인데 유치원 선생님들은 왜 데모 현장에 안 나오고 유치원 원장님만 나오시죠? 유치원 선생님들은 돈 벌어야 되거든. 자기가 억압받고 착취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목소리를 낼 시간적 여력도 없는 거예요. 라이더 유니온들 그렇게 착취받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러 바깥으로 뛰쳐나올 수가 없어요. 돈 벌어야 돼. 100만 원이라도 벌어야 되니까. 100만 원이라도 벌어야 되니까. 그러면 사회보장제도, 현행 사회보장제도는 뭐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을 또 가능하게 하지 않아요. 서구의 사회보장제도는 사람들의 협상력, 노동자들의 협상력을 그나마 줬는데 현행 사회보장제도는 또 그렇게 작동하지도 않아요. 고민이 많은 거죠. 정치적 정의까지 제한하고 있다. 결론은 뭐예요? 이런 부와 불평등이,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계속 악순환 고리를 탈 수 있게 하는 핵심적인 게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일단 풀어야 됩니다. 이걸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게끔 적어도 나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밑바탕은 깔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실업됐을 때만 실업급여 받고 노인이 됐을 때만 노인 기초연금이나 노령연금 받고 그것도 필요한데 그것만 있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실업자가 됐을 때 또 다음 취업 준비해야 되고 그 취업 준비하느라고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결코 이 문제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공유부 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밑바닥 깔기, 플로어를 한 단계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해졌다라는 거고요.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학생이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펜스 있는 그림 아시죠? 펜스 있고 야구 구경하는 그림이 있는데 플로어를 똑같이 한 단씩 높이 깔았더니 제일 키 작은 애는 여전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기본소득은 이런 거 아니냐는 거죠. 기본소득은요 그 펜스를 그대로 둔 채 한 단 깔자는 게 아니고 펜스를 일단 걷어내자는 얘기잖아요. 펜스를 걷어내면 모든 게 깔끔해지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1층으로 다 깔 수도 있죠. 근데 제일 키 큰 사람이 양보할 수도 있겠죠. 나는 키 크니까 그나마 괜찮아. 그러니까 너네들이 그냥 가져. 뭐 이러면 또 다른 분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거는 뭐 또 다른 역동이 작동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플랫폼 자본주의에서 사회 정의라고 하는 것을 실현하는 가장 적합한 것이 공유부 배당 기본소득 아니겠냐를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역사는 뭐 엄청나게 길다 이런 얘기들은 여기에 써 있으니까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형태, 지금 당장 내 뭐 50만 원짜리 기본소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제 어렵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저항이 심할 거고요. 300조 걷어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사실 실행한다고 해도 걱정이 되는 측면은 여러분들이 그 50만 원, 즉 300조의 기본소득을 예산을 잘 쓸 수 있을지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측면이 있기도 하다. 그러니까 뭐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기엔 약간의 시간도 필요하다.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배당, 생태배당 등등 여러 가지 안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계적 실현 모델도 이제 여러 가지가 그동안 쭉 나왔었죠. 쭉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뭐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증세하지 않아도 뭐 할 수 있다라는 안들도 나와 있고요. 물론 이 안도 뭐 완벽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한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보수적인 안, 제가 이제 1년 전에 정의당에서 프로젝트를 받아가지고 이제 기본소득을 짰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이건 또 엄청나게 보수적이더라고요. 지금은 또 이제 완전히 또 이렇게 전세가 역전이 돼가지고, 그때는 기껏해야 GDP 0.5%로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30만 원짜리 아동 청소년, 지금 아동수당을 18세까지 확대하는 한, 그 다음에 19세부터 24세까지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거 30만 원짜리. 그래서 이제 미래 사회를 살아갈 우리나라 대한민국 청년들한테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한번 보여주자. 뭐 이런 측면에서 했었는데, 뭐 그렇게
해봐야 두 가지 해봐야 뭐 GDP의 1% 정도 밖에 안 되는 안들을 짰었는데 지금 보면 참 이제 보수적이었다. 1년 사이에 저게 보수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한국 사회가 상당히 많이 변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도 그냥 넘어가고요. 이제 논쟁인데요. 뭐 이따가 아마도 담화 시간에 또 이야기가 나올 것 같긴 한데 또 시간이 없을지도 모르니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핵심은 예산이에요.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진 않아요. 당장 300조짜리 하자. 여러분도 참 크게 생각이 들죠. 뭐 180조짜리만 하자고 얘기해도 GDP의 10%인데 우리나라 GDP의 10.1%를 11%를 2015년 기준으로 OECD에 보고된 거에 따르면 그 정도 쓰고 있는데 작은 돈은 아니죠. 작은 돈은 아닌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제 저는 지금 초석을 놓는 작업은 필요할 것 같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지가 이제 두 가지 원리가 있거든요. 권리와 이제 욕구부장이라고 하는 원리가 있는데 적어도 이제 공유부 배당, 여기서 공유부는 여러분이 벌어들이는 소득,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과세되는 세금도 이제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초석을 한번 놔보자. 그러면 얼마짜리 초석을 놓을 거냐? 이거는 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합의가 필요하고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때 예산을 딱 정해놓고 이야기를 하면 더 이상 나갈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주어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게 맞을 거냐. 만약에 이제 권리라면 돈과 예산이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인간의 권리, 선부적인 권리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자꾸 이제 배부른 돼지가 되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 그래도 배고픈 건 싫고요. 배가 적당히 부른 소크라테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으냐. 적당히 수준이 뭐 하루에 뭐 그 3끼 먹을 거를 2.5끼 먹고 막 하여튼간 적당히는 또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자꾸 배부른 돼지만을 얘기하지 말고 좀 적당히 배고픈 소크라테스를 한번 이야기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권리들도 보면 집행 비용이 많이 들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해서 권리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젠더 차별이라든지 장애인 차별이라든지 뭐 인권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국가가 많은 돈을 쓰고 있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권리라고 이야기를 할 때 돈이 없으니까 뒤로 미루자. 많이 미뤄왔죠, 지금까지. 많이 미뤄왔고 이제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시점이 된 거 아닐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지금 한번 논의를 좀 해보자. 뭐 이런 측면에서 예산 제한은 좀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뭐 제 주장은 아니지만 경제학계에서도 요즘에 뭐 세금 말고 이 정부 부채, 화폐 발행을 해서 부채를 발행해서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라는 논의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개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드는 생각이 부채 많이 지면 후세대가 빚을 갚는 거 아니냐 뭐 얘기하는데 그분 말씀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정부 부채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상환한 사례가 없대요. 그리고 이제 긴축 재정 해가지고 후진 경제를 물려주는 것보다 확장 재정을 해서 건전한 경제를 물려주는 것이 지금 경제가 안 좋은데 경제가 안 좋을 때는 돈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거든요. 경제정책으로든 뭐 복지정책으로든 어떤간 돈을 쏟아붓고 건전한 경제를 만들어 놓는 것이 1순위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뭘로 할 거냐, 경제정책으로 할 거냐, 복지정책으로 할 거냐, 복지정책 중에서도 기본소득으로 할 거냐, 아니면 기존의 복지를 강화해서 할 거냐, 그거는 논의해보자고요. 예산 제약 때문에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치지 말고 논의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그랬잖아요. 예산이 없어. 그러니까 복지는 좀 뒷전으로 하자. 경제가 지금 발목 잡혀 있는데 복지가 웬 말이냐. 이게 지금까지 했던 경제성장 우선론이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항상 복지가 뒷전으로 밀리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권리, 복지에 대한 권리, 복지에 대한 욕구들은 항상 후순위였고 그래서 결국은 GDP의 11%밖에 안 됐잖아요. 이 복지가 확 늘어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김영삼 정부 때 GDP의 2.7%였던 것이 2009년 정도에는 뭐 9%, 10%까지 올라갔으니까 확 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또 정체되기 시작했어요. 2009년인가 10년 이후로는 10%에서 11%, 1% 정도밖에 안 올라가고요. 이것을 지금 올릴 수 있는 동력은 이제 또 고령화죠. 연금이 성숙하면서 연금을 받게 되면 조금씩 올라가겠죠. 이거 말고는 지금 작동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이렇게 더 확장적인 논의를 한번 해보자. 이게 이제 미 연준 의장의 그린스펀이 한 발언이래요. 저도 이제 이 유튜브만 잠깐 봤는데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정부가 원하는 만큼 통화를 창조하고 그것을 누군가한테 지급하는데 그 어떤 제약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할 때는 정부가 돈 찍어내는 것은 큰일 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미국에만 해당되는 거냐?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 이제 아까 그런 분들의 MMT라고 하는 이론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기축통화국이 아니어도 외채 달러 찍어내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순환할 돈들을 찍어내는 거라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건데, 물론 무한정으로 찍어낼 수는 없겠죠. 그것도 적정한 수준이 있겠죠.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을 제약됐다라고 생각하면 발굴할 곳이 정말 없는데, 이걸 좀 더 열어놓고 생각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걸 먼저 결정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아마 세금을 더 내겠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게 부족하면 증세,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이거는 뭐 뒤에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이제 그 아쉬운 것들, 기존에 이제 그 기본소득과 기본소득 논쟁에서 되게 아쉬운 거는 기본소득하고 기존의 복지를 자꾸 배치되는 걸로 놓고 한다라는 게 제일 아쉬워요. 그건 아닌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꼭 그렇다라는 거 아니고요. 대체되어서 논의한다고 해도 이런 주장은 어디에도 없어요.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현금 지출을 더해서 74조 원인데 이거를 전 국민한테 n분의 1로 나누겠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정치인이 실업급여, 기초법, 기초연금 나가는 거를 다 모아가지고 입법을, 자, 이걸 n분의 1로 나누는 입법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찍어주시겠습니까? 안 찍어줘요.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예산 제약보다 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n분의 2 기본소득은 기껏 해봐야 5만원짜리다, 만원짜리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약간 일반 시민들을, 잘 모르는 시민들을 오도하는 길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파에서 제안하는 안심소득조차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파에서 제안하는, 오세훈 의원이 들고 온 제안하는 안심소득 보니까 없애는 게 생계급여 정도더라고요. 생계급여 EIT 정도더라고요. 그건 없애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예를 들면 안심소득제 50만원 주면, 52만원 주면 생계급여가 이제 그냥 대체되는 거, 없애는 게 아니라, 또는 좀 더 많이 주는 이런 형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현실이 없는 얘기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죠. 공공부조 30조 원으로 뭐 기본소득 5만원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실업자도 최대 198만 원을 받는다. 맞죠.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업급여 198만 원 받으려면 우리나라 현재 10년 이상 가입해야 되고요. 50세 미만에서. 그리고 뭐 구직 비자발적 실업이어야 되고 구직 증명해야 되고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러고도 맥시멈 8개월이에요. 200만 원 맥시멈 8개월. 1,600만 원이죠. 이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기존 복지국가에서 급여 수준을 높인다고만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닌데,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다니엘 브레이크 다들 보셨죠? 열심히 구식수당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돌아가시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해결할 수 있겠냐. 이거는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내장되어 있는 한계예요. 실업급여를 그렇게 해놓고 이런 작동장치를 안전장치를 안 갖다 놓는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미안해요 리키 같은 경우는요, 아예 여기 실업급여 대상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그래서 두 영화를 보면은 재밌어요. 저기 그 다니엘 브레이크 보면 온갖 정부의 어떤 관료주의적인 복지급여 과정에서의 불합리성을 쭉 얘기해요. 미안해요 리키 보면요, 한마디도 안 나와요. 복지급여를 어떻게 하고 저쪽에 하고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게 변화된 겁니다. 겐 로치 감독이 영화를 만들 때 변화된 거. 이제는 그 근처에 차라리 그 논쟁 받으면서 죽기 전에 그냥 급여라도 받으면 나을 텐데, 그것도 아닌 그룹들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기존 실업급여 강화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실업부조 강화하면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존의 복지제도를 강화하는 게 의미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좀 다른 장치들도 좀 고민해보자. 또는 기존의 복지제도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급여 수준만 이야기하지 말고 이런 관료주의적 행태라든지 제도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도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자. 그러면 아마 실업급여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제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라도 좋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야 될 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이제 하나에는 연금을 2배로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 연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복지 노동편을 갖고 이제 따져본 건데,
지난 15년간 정규직만 쭉 해왔던 사람들의 비율, 비정규직만 쭉 해왔던 사람들 비율, 중간에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의 비율이 이런데요. 뭐 노동 패널 지난 15년간은 이렇게 나와요. 앞으로 이렇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핵심은 이렇게 이중화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현행 시스템에서 연금을 받는다라고 전제를 하면 평균 임금 대비 예상 연금액은 11.8%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정규직하고 이 사람이 받는 연금을 비교해 보면 이 사람이 100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29밖에 안 돼요. 이 연금 개혁 안에서 제일 그래도 많이 나간 안이라고 하는 게 기초연금 50만 원에 소득대체율 50만 원 50%로 가자라고 해도 정규직 대비 이 비정규직 유지형이 받는 연금액은 33%밖에 안 돼요. 그래서 기존 복지제도를 기존 연금을 강화한다고 해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연금 장치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장치를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복잡해지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나마 기초연금을 올리는 안이 그나마 소득대체율이랑 기초연금 둘 다 올리는 것보다는 좀 낫다라는 거예요. 즉 밑에를 끌어올리는 안 제도적 설계가 좀 더 나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런 개혁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실업급여 따로 개혁하고 연금급여 따로 개혁하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기초법 생계급여를 올리는 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한번 생각을 하고 계셔보세요. 그 제도들을 각자 개혁하는 것이 왜 힘든지. 그게 이제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벌써 답이 나와버렸네요. 이거부터 볼까요? 그거 얘기하기 전에. 아니요, 먼저 얘기하죠. 기초법 만들어진 지 20년이 지났는데요. 생계급여가 지금 중위소득의 한 30% 전후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갔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10만 원을 올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실업급여 지금 198만 원인데요. 얘를 2배로 올려보세요. 2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400만 원으로 올려요. 자, 400만 원으로 올린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물론 제도의 디테일은 바꿔야 되겠지만 현재 200만 원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월급이 한 350만 원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10년 가입하고 350만 원 되는 사람들 20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걸 2배로 올려보세요. 그럼 350만 원 받는 사람들이 실업급여로 400만 원을 받는 꼴이 되거든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런 내가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로 받는 게 더 많은 시스템으로 가져갈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이건 절대 불가능하네요. 물론 디테일을 바꿔가지고 조정할 수는 있겠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강화하자라고 해서 강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단일 브레이크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돈은 많이 들겠지만 돈은 좀 이따 생각하고 지금 현재 실업급여 받으면 1년에 그러니까 8개월 동안 아까 200만 원 해가지고 맥시멈으로 받는다고 했대 1,600만 원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제가 드릴 말씀이 뭐냐면 정규직은 맥시멈 4개월이 아니 정규직은 맥시멈 7개월이에요. 지금 현재 데이터에 따르면 보통 10년 이상도 안 돼요. 7년에서 10년까지가 평균 근속기간이더라고요. 비정규직은 평균 근속기간이 2.5년이에요. 그러니까 실업급여 많이 받아야 4개월이에요. 이걸 그냥 정규직이라고 얘기하고 이해하세요. 400만 원 평균 4개월이니까 800만 원밖에 못 받아요. 비정규직은 그나마 절반이죠. 근데 하여튼간 맥시멈으로 1,600만 원 받아요. 근데 1년이면 끝나요. 자, 기본소득 모델 1인 가구만 기준으로 30만 원짜리 360만 원 받죠. 적죠. 확실히 차이 나죠. 쭉쭉쭉쭉 가면 5년째 가면은 역전돼요. 그런데 이거 가자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30만 원 모델에다가 기존 복지를 그대로 가져간다고 치면 1,960만 원이에요. 기본소득은 그런 거예요. 실업급여 없애고 기본소득 하는 게 아니라 실업급여랑 기본소득이랑 같이 가는 모델이란 말이에요. 1,960만 원이에요. 훨씬 더 많죠.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 많아지죠. 얘네들은 못 받는데 여기는 계속 받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여기에만 나타나나요? 생계급여 지금 52만 원이에요. 30만 원짜리 가져가면 82만 원. 물론 이제 여기서 설계에 따라서 82만 원 다 주지 말고 생계급여는 약간 빼자는 사람들도 있지만 맥시멈으로 잡으면 82만 원. 가구건이 늘어나면 더 늘어나죠. 기초연금 25만 원짜리가 55만 원. 아동수당 10만 원이 40만 원짜리 아동수당이 되는 거예요. 구직촉진수당 6개월 50만 원 밖에 설계되어 있는데 6개월 이후에는 있지도 않아요. 조건도 엄청 까다로워요. 그런데 6개월 동안 80만 원이고 6개월 이후에는 3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이 개혁이요? 생계급여를 82만 원으로 올리는 개혁이요? 지난 20년 동안 못했어요. 못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실업급여를 200만 원을 400만 원으로 올리는 개혁이요? 못했어요. 못한 이유가 있어요. 플랫폼 노동자를 포괄하는 것도 못한대. 왜냐? 생계급여를 1인 가구 생계급여 5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올린다고 한번 여러분들 그거를 올린다고 법안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 저항하는 사람 꽤 있을 거예요. 실업급여를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올린다. 350만 원짜리가 4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 400만 원 받는다. 저항하는 사람 꽤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관계를,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이해관계 하는, 기초연금은 노인들 이해관계 틀,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받는 사람들 이해관계 틀로 딱 묶어놔버리면 다른 이해관계에 있는 제도들을 확대하는 데서 상당히 저항이 심해요. 이거는 많은 연구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전체 이해관계를 포괄할 수 있는 기본소득으로 가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문제는 돈이죠. 문제는 돈이죠. 결국 돌아가서 돈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사회보장 효과가 없다가 아니라 결국은 돌아서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이런 모델을 만드는데 GDP의 10%가 저들어요. 그런데 기존에 뭐 조세 혜택 받는 것들 축소하면 그 중에 한 50조 정도는 그러니까 빠질 수 있대요. 그러면 10%에서 좀 더 떨어지겠죠. 그리고 아까 국채 발행하는데 경제학자가 이야기하는 게 70조 정도의 국채 발행을 하는 거는 한국 경제에서 큰 무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해요. 그러면 120조죠 벌써? 그럼 60조 남았어요. 자, 60조만 더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60조는 어떤 돈이냐면 GDP의 3% 정도 되는 돈이 돼요. 지금 200,000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은 3% 세율 인상이거든요. 3% 세금 더 내가지고 이런 모델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동의를 하겠냐? 안 할 수도 있죠. 안 하면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이 모델이 괜찮다면 설득해야죠. 그게 정치의 역할이죠. 정치인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역할을 하기가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재난지원금 주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세금이 제대로 쓰인다고 믿게 됐다가 43%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걸요? 재난지원금 받아보셨으니까. 정치에 관심도 늘었어요. 경기도에서 수기포럼이라는 걸 했어요. 소득세 증세 의견, 이게 이제 공부하고 나서 이게 물어본 거예요. 공부 안 할 때 공부하고 나서. 찬반 의견 다 들었어요. 부작용까지 다 들었어요. 참여한 사람들이. 소득세는 19%포인트가 더 내겠다라고 반대해서 찬성으로 돌아섰어요. 토지세는 23%가 반대해서 찬성으로 돌아섰어요. 증세 의향은 35%가 증세 의향이 있다고 얘기해요. 충분히 지금 정치적인 어떤 조건은 마련되어 있을 수 있다. 그거를 간과하지 말자. 이런 얘기고요. 소득세 분배 효과는 뭐 있습니다. 그냥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기존 연구들은 막 아까 퉁치는, n분의 1로 퉁치는 거라니까 당연히 저소득층한테 뺏어가지고 전체한테 나누니까 당연히 소득세 분배 효과가 없는 것처럼 나타나죠. 이렇습니다. 그렇고요. 이거는 뭐 2010년에 분석한 거긴 하지만 최근에 영국에서 2019년에 분석한 데이터에 기반해도 제 연구 결과랑 똑같습니다. 네, 또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네요. 이제 약간 3분 정도 더 지났는데, 기본소득은 그거 하나 갖고 모든 걸 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1차적 안전망을 한번 고민해보자. 그리고 그 1차적 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지금 임금소득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 중에서는 안정적인 정규직도 있을 거고 상당히 불안정한 사람들도 있을 건데, 불안정한 사람들한테는 또 하나의 협상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득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또 하나 역시 자기가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재가 될 수도 있고, 노동시장에 나가서 그 정도의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일 수도 있고, 그래 한번 1차적인 안전망으로 제 주장은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2차적인 소득 안전망은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들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풀어가보자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뭐 1차적 안전망에 기본소득만 있어야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양한 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져가서 이야기해보자. 기본소득도 좋고 일자리 보장도 좋고 참여소득도 좋고 뭐도 좋은데 하여간 가져와서 이야기해보자. 그런데 가져와서 이야기할 때 돈이 없으니까 안 돼라고 하는 딱지를 붙이는 순간 아무 얘기도 할 수 없다. 적어도 그 딱지만은 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돈이 들지 안 들지는 그 다음에 가서 엄청나게 많이 돈이 든다. 그럼 국민들한테 물어보고 국민들이 싫다 그러면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싫다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계속 그런 운동을 하겠죠. 여러분들 설득해 나가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기본소득 운동, 기본소득에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